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는 0.5%까지 내려갔었고요. 2023년에는 3.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7배가 됐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 누가 정하는지 아십니까? 7명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이 손을 들어서 5천만 명이 내는 이자가 정해집니다. 이 7명이 숫자를 0.25만 움직여도 내 대출이자가 움직이고 집값이 움직이고 주가랑 환율까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걸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애초에 금리라는 게 뭘까요? 뉴스 틀면 매일 나오죠.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기준금리 동결. 자, 솔직하게 한번 가봅시다. 금리가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면 막상 입이 안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이자율이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근데 그게 왜 집값이나 주가까지 움직이는 건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끝까지 파보려고 합니다. 금리가 도대체 뭔지, 누가 정하는 건지, 어떻게 정하는 건지, 그리고 그 숫자 하나가 왜 집값이랑 주가랑 환율까지 다 흔드는 건지, 이거를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경제 전공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들으시면 뉴스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요. 금리를 영어로 하면 레이트, 우리말로 하면 이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외워두시면 앞으로 인생이 편해집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무슨 소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까 그 1,000원짜리 두 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은행 예금 금리가 1%였어요. 1,000원을 1년 넣어두면 1,010원이 되는 겁니다. 2024년 예금 금리는 3.5%였고요. 같은 1,000원을 넣어두면 1,035원이 되는 거죠. 자, 같은 1,000원인데요. 한쪽은 1년 뒤에 10원이 붙고 다른 쪽은 35원이 붙어요. 어느 쪽이 더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쪽이죠. 지폐에 똑같이 1,000원이라고 찍혀 있어도 그 돈이 벌어다주는 이자가 다르면 가치가 다른 겁니다. 이게 금리예요. 이거 하나만 잡고 계시면 뉴스가 갑자기 읽히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낮다는 말은 돈이 싸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높다는 말은 돈이 비싸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돈이 싸면 사람들이 돈을 막 씁니다. 빌리는 값이 싸니까 빌려서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사업도 벌이는 거죠. 반대로 돈이 비싸지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하나가 움직이면 사람들 행동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돈 얘기가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금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시간의 값. 지금 100만 원 받는 거랑 1년 뒤에 100만 원 받는 거. 둘 중에 뭐가 좋으세요? 당연히 지금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받으면 그 돈으로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1년 뒤에 받으면 그 1년을 그냥 날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가가 금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금리는 기다려준 값이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미래의 돈이 확 싸집니다. 1년만 기다려도 손해가 크니까 기다리는 걸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할 때 다시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10년 뒤에 크게 벌 거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주가가 금리 오를 때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먼 미래의 돈일수록 값이 확 깎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돈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어디 회의실에 모여 앉아서 올해 금리는 3%로 하자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적어지면 내려가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오르잖아요. 돈도 똑같습니다. 빌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빌리는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경제에서는 돈도 그냥 사고 파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붙듯이 돈에는 금리가 붙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대출을 받죠. 너도 나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빌려줄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4% 드릴게요. 저는 5%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걸어서 못 빌리게 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잘 사는 나라들은 왜 금리가 그렇게 낮을까요?
일본은 심지어 0%대를 몇십 년을 갔거든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로는 이미 다 깔려 있어요. 공장도 지을 만큼 다 지었고요. 아파트도 더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 뭘 하겠어요? 할 게 없으면 빌릴 이유도 없죠. 빌리려는 사람이 없으면 금리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숙한 나라일수록 금리가 낮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옛날 금리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좀 놀라운데요. 1965년 정부가 예금 금리를 15%에서 30%로 올렸어요. 1980년에는 예금 금리가 20%대였고요. 그러다 1982년에 대출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내렸다고 신문 일면에 났는데 그 사상 최저가 10%였습니다. 10%가 사상 최저였던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부 사채 수준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 이자를 다 물어주고도 다들 빌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하나 지으면 그 이상을 벌었거든요. 이자로 20%를 내도 벌이가 40%면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줄을 서서 빌렸던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금리는 그 나라의 성장률을 따라갑니다. 빠르게 크는 나라는 돈 쓸 데가 많으니까 금리가 높고요. 다 큰 나라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금리 그래프를 길게 놓고 보면 전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0%에서 시작해서 지금 2%대까지 내려왔고요. 이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경제가 다 자랐다는 뜻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보고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길게 보면 그건 내려가는 흐름 안에서 잠깐 오르내리는 것일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시장에서 알아서 정해지는 금리 얘기였고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 기준금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한국은행이 뭐냐면요. 중앙은행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은행입니다. 은행들이 돈이 모자랄 때 마지막으로 빌리러 가는 곳이에요. 이 한국은행이 정하는 게 뭐냐면 은행들끼리 아주 짧게 돈을 주고받을 때의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국은행은 신용도가 사실상 무한대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 돈은 떼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이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돈의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낮은 금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2.7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이 나한테 1.5%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냥 한국은행에 넣어두면 가만히 있어도 2.75가 나오는데 왜 굳이 위험을 안고 더 싸게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 2.75에 이것저것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은행이 먹을 마진이 붙고요. 그 다음에 내 신용도가 붙습니다.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도 붙고요. 돈을 얼마나 오래 빌리느냐도 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얹히면서 4%, 6%, 10%,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금리가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그 층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숫자 하나만 건드리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이 나라 모든 대출 금리를 전부 같이 올리고 내리는 겁니다. 맨 앞에서 7명이 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고 위원이 7명이에요. 이 7명이 1년에 8번 모여서 표를 던집니다.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냥 둘 거냐. 7명이 던진 표로 5천만 명이 내는 이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회의에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금통위 날이 다가오면 증권사들이 총재 발언을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봅니다. 지난번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이 단어가 바뀐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걸로 보고서를 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총재 넥타이 색깔이 무슨 색이었는지까지 본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스갯소리에 가깝지만요. 시장이 그만큼 절박하게 신호를 찾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숫자 하나에 걸린 돈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옵니다. 시장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데 한국은행은 왜 굳이 개입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까요? 이걸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거창한데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절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굴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낫겠는데. 그래서 돈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돈이 줄어들면 사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면 값을 못 올려요.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이걸 통화흡수라고 부릅니다. 반대 경우도 보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아무도 돈을 안 써요. 그러면 금리를 내립니다.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공장도 짓고 집도 사고 장사도 시작합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2%로 잡고 있거든요. 미국도 2%고 유럽도 2%예요. 전 세계가 거의 다 2%입니다. 왜 하필 2%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가는 안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목표를 0%로 잡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가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내일 더 싸질 걸 아는데 오늘 사시겠어요? 안 사죠. 기다립니다. 다들 기다리면 물건이 안 팔려요. 안 팔리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사람이 잘립니다. 잘리면 돈이 없으니까 더 못 사고요.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여기서 못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아주 조금씩은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자리. 그게 2%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움직이는 목적은 물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2% 근처에 붙들어 놓는 거죠. 자,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금리를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0%가 됐어요. 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주식은 다 빠졌고 부동산은 폭락했고 기업들은 줄줄이 넘어갑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이때 미국이 꺼내든 게 비전통적 통화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입니다.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헬리콥터 맨이었습니다. 금리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돈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쓰라고. 그리고 진짜로 뿌렸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채권을 사주면 그 대가로 돈이 시장에 풀리는 구조예요.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안 먹히니까 아예 돈의 양 자체를 직접 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대신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코인까지 올라갔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돈을 이만큼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네? 이거 신세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세계가 아니었어요. 물가지수라는 게 뭘 재는지 아십니까? 라면값, 채소값, 기름값, 버스 요금 이런 걸 잽니다. 집값이랑 주식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재고 있었던 겁니다. 풀린 돈은 라면 사는 데로 안 가고 전부 자산으로 몰려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으로만 몰려있던 돈이 결국 실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랴부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풀어놓은 돈을 다시 걷어들이려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은 그 금리 인상이 바로 이 얘기예요. 풀 때는 즐거웠는데 거두는 건 아팠던 거죠. 여기서 좀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나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랬고요. 유럽 여러 나라도 그랬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뭐냐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는 겁니다. 내 돈을 맡기는데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발 돈 좀 쌓아두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라는 신호였거든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쓰게 하려던 거죠. 여기서 아까 그 정의가 다시 떠오르실 겁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가 아예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들고 있는 것만으로 손해가 나는 상태. 돈이 그 정도로 흔해졌던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걸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뉴스 보면 정부가 돈 푼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은행이 하는 건 통화정책입니다. 금리를 움직여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건 재정정책이고요.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지를 정하는 겁니다. 주체가 다르고 수단도 달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둘이 서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경기 살리겠다고 돈을 푸는 겁니다. 한쪽은 돈을 걷어들이고 한쪽은 돈을 푸는 거죠. 이러면 정책 효과가 서로 상쇄돼요. 그래서 뉴스에서 정책 엇박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다음날 잡히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짧게는 6달,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려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긴 합니다.
오늘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내가 내일 당장 소비를 줄이진 않잖아요. 대출 갱신일이 와야 이자가 오르고, 이자가 올라야 지갑을 닫고, 지갑을 닫는 사람이 많아져야 물건이 안 팔리고, 그래야 값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이게 순서대로 다 일어나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뒤, 2년 뒤 물가를 예상해서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미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너무 일찍 올리면 멀쩡한 경기를 죽여버립니다. 너무 늦게 올리면 물가가 이미 손을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올린 다음에도 한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효과가 안 보이니까 더 올려야 되나 싶어지죠. 그러다 과하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동안 올린 게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경기가 확 꺼집니다. 이걸 정책시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통위가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거 우유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자리라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 사정만 보고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있거든요. 돈은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흐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렸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 있어봐야 이자가 적은데 미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죠.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국내 물가도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 물가를 잡으려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앞두고 미국 연준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라고 하나로 불렀는데요. 사실 금리는 종류가 여러 개예요. 돈을 빌리는 기간마다 금리가 다르거든요. 3개월 빌릴 때 금리가 다르고 3년 빌릴 때가 다르고 30년 빌릴 때가 또 다릅니다. 보통은 길게 빌릴수록 금리가 높아요. 당연하죠. 30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그 불확실함에 대한 값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금리는 낮고 긴 금리는 높은 게 정상이에요. 가끔 이게 반대가 됩니다. 짧은 금리가 긴 금리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은 몰라도 몇 년 뒤에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긴 금리를 낮게 보는 거죠. 이 신호가 나오면 뉴스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기준금리 하나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요.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어요. 대통령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정치인은 임기가 있잖아요. 선거도 있고요.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올리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내리고 싶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 보이고 사람들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내리기만 하면 나중에 물가가 터집니다. 그 뒷감당은 다음 사람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장은 욕먹더라도 길게 봐서 필요한 결정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올리는 건 그게 자기들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같은 1,000원이라도 붙는 이자가 다르면 값어치가 다른 거죠. 둘, 그 가치는 빌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정해요. 돈 쓸 데가 많은 나라는 금리가 높고 다 큰 나라는 낮습니다. 셋,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가장 낮은 금리예요. 여기에 은행 마진이랑 내 신용도가 더해지면서 내 대출금리가 되는 거고요. 넷, 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중에 돈을 조절하는 게 통화정책입니다. 금리가 안 먹힐 때 돈을 직접 뿌리는 게 양적 완화고요. 다섯, 우리 금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해요. 미국 금리랑 환율을 같이 봐야 하거든요. 여섯, 금리는 기다려준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먼 미래의 돈일수록 값이 확 깎이는 거죠. 일곱, 금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짧은 금리랑 긴 금리가 다르게 움직이고 짧은 쪽이 더 높아지면 경기 침체 신호로 봅니다. 여덟,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당장 욕먹더라도 길게 봐서 필요한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8개만 들고 계시면요. 앞으로 뉴스에 금리 얘기가 나올 때 그게 무슨 소린지 절반 이상은 그냥 읽히실 겁니다. 오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그 나라 돈이 지금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이 귀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려간다는 건 돈이 흔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계셔도 웬만한 경제 뉴스는 방향이 잡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여러분 보시기에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내려갈 것 같으신가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 맛있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